서울 강남의 고요한 저택.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과 대리석 대문. 그 안엔 수십 대의 CCTV가 하루 24시간 잠들지 않고 움직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상그룹의 종가. 바로 그 집에 그녀는 며느리로 살고 있다. 이름은 윤세진. 겉보기엔 완벽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단정한 말투와 기품 있는 태도, 봉사활동과 문화재단 이사로서의 삶. 시댁 행사 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개를 조아리며 고부 갈등조차 없이 사는 듯 보였다. 언론은 그녀를 현대판 현모양처라 칭송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낮의 얼굴이었다. 밤 11시. 그녀는 벽장 뒤 비밀 금고에서 갈아입은 옷을 꺼냈다. 타이트한 블랙 원피스, 구두 대신 스니커즈, 아이보리색 가죽 가방엔 디지털 카메라와 리코더가 담겨 있었다. 입술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랐고 머리는 짧게 묶었다. 스마트폰은 유심을 갈아 끼웠다. 이름도 달랐다. 세진이 아닌 리나. 이중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강북의 허름한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사회고발 다큐 채널 진실의 밤이란 유튜브 채널의 비밀 스튜디오. 이곳에서 그녀는 PD, 작가, 내레이터, 취재기자까지 혼자 다 해냈다. 그날의 취재 대상은 남편의 회사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부 제보였다. 그녀가 결혼한 이유는 사랑이 아니었다. 진실을 폭로하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집안의 추악한 민낯을 밝혀내기 위함이었다. 벽면엔 그동안 취재한 기업의 리스트가 나열돼 있었다. 모건제약 불법 임상, 해성건설 붕괴 은폐, 유상그룹 페이퍼 컴퍼니 의혹. 그 마지막 줄, 그녀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다음 타겟 유산전자. 박도연 회장의 장남 박정우. 그는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윤세진이 아니, 리나는 창문 없는 편집실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전날 밤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거기엔 남편 박정우의 비서가 등장했다. 취기에 휘청거리던 그는 클럽 VIP룸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런 말을 내뱉었다. 우리 정우 전무님은 페이퍼 컴퍼니 쓸 줄 알더라니까. 유산전자 주식 몇 % 빠져나간 거 누구 이름으로 간 줄 알아? 세진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리안홀딩스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 명의는 박정우의 사촌동생이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편집실 문이 툭 하고 열렸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세진은 순간적으로 가방 속 카메라를 숨기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정우를 마주쳤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세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재단 일 때문에. 다큐 협력건이 있어서. 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방 안 곳곳으로 흘렸다. 재밌네. 재단 이사장이 이런 데까지 발을 들이다니. 그는 한참을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박자 늦게 물었다. 근데 이 노트북 비밀번호가 423이야? 세진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다. 그건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였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슬픔이 담긴 숫자였다. 정우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도 리안홀딩스는 몰랐다고 하더라. 아마 아버지가 날 테스트하는 거겠지? 그의 말은 모호했고 어딘가 위험했다. 세진은 억지로 웃었다. 그런가 보네. 정우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한 번 더 훑은 뒤 문 앞에 섰다. 세진아, 사람은 비밀이 많아지면 숨이 막히더라. 그 말과 함께 그는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세진은 손끝이 떨렸다.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균열은 이미 시작된 걸까?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실의 밤 계정, 외부 해킹 시도 감지.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고 윤세진의 마음도 잔잔한 표면
아래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휴대폰 속 해킹 경고 알림은 곧바로 꺼졌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정우일까? 아니면 그들 중 누군가? 그녀는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지금껏 취재해온 유산그룹 관련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신이 이 결혼을 감행하면서까지 버텨온 이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의 핵심, 그리고 그것이 박정우의 아버지, 박도연 회장과 맞닿아 있다는 의심. 하지만 정우가 그날 밤 남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은 비밀이 많아지면 숨이 막히더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득 정우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세진은 재단의 이름으로 유산그룹의 자선행사에 참석했다. 각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그 자리에서 박정우도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다정한 부부의 표정을 연기했고 세진은 정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은은한 조명, 와인, 그리고 거짓 없는 눈빛. 세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나 요즘 내가 낯설어. 정우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 나는 오히려 너를 다시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리안홀딩스.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세진의 표정이 굳었다. 정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몰라. 내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이용당하는 느낌 나도 받아봤거든. 그 순간 세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증오해온 대상이 단순히 정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던진 진실. 한 조각이 지금껏 쌓아온 증오의 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때 정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세진아, 나한테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세진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결국 내뱉은 말은 없어. 그냥 미안해. 그 한마디였다. 유산그룹의 본사 최상층 그 누구도 허락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박도현 회장의 비밀 서재. 윤세진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단 한 사람, 며느리의 자격으로 그곳에 들어섰다. 겉보기엔 고풍스러운 서가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래된 장식장 안쪽을 향했다. 작은 금고 하나. 정우가 무심코 흘린 말 덕분에 그녀는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423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이 금고는 또 다른 날짜로 열렸다. 915. 찰칵.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수북한 문서 뭉치와 함께 오래된 VHS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YJ 사고 기록 1995. 그 순간 세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YJ. 그건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1995년 그 회사는 대형 화재로 폐업했고 아버지는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쓴 채 투신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본사 복사실에서 디지털로 변환했고 화면에선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다. 유산건설의 간부회의, 그리고 박도현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YJ는 보험 처리용이다. 사장이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런 건 감정 낭비일 뿐이지. 기회를 잡으려면 누군가는 꺾여야 하잖아. 세진은 무너졌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가정의 몰락.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시아버지 박도현이 있었다. 그녀는 USB에 그 영상을 담고 진실의 밤 채널에 올릴 준비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역사의 바로잡음이라 믿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안 알림, 귀하의 IP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멈춰.
아니면 정우가 먼저 다칠 거야. 세진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에 쥔 USB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우가 다칠 수도 있다. 그건 그녀가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변수였다. 그는 복수의 대상이자 그 집안의 일원이었으며 동시에 유일하게 그녀에게 미소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다. 곧바로 그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낯선 목소리였다. 윤세진 씨,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군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누구야? 정우 어딨어? 살고 싶으면 USB를 들고 서초동 K빌딩 주차장으로 와요. 혼자 와야 해요. 감시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뒤 세진은 책상 위에 남겨둔 메모지를 찢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는 블랙 드레스를 벗고 활동성이 좋은 재킷과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작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마음으로 그녀는 USB를 손에 쥐었다. 서초동 K빌딩 지하주차장. 그녀는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공기는 눅눅했고 형광등은 몇 개 꺼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녀는 불 꺼진 통로 사이로 발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정우의 사촌이자 유산전자 전략기획본부장 박인규였다. 세진은 그의 정체를 의심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리라곤 예상 못했다. 정우는 어딨어? 살았어. 내가 이걸 나한테 넘기면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거야. 왜 정우야? 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거냐고. 인규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우는 순진해.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넌 너무 멀리 와버렸지.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세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곳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정우가 있었다. 세진아, 도망쳐. 그녀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선택의 기로였다. 복수인가 정우인가. 윤세진의 시야는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피투성이가 된 정우. 그를 바라보는 박인규의 눈빛은 냉정했고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엔 아직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유산그룹의 죄악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그녀 인생의 복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우를 살려줘. 그러면 USB 줄게. 세진이 입을 열었다. 인규는 순간 멈칫했다. 꺼봐. 넌 결국 감정 앞에선 무너지잖아. 그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USB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세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우리 둘 다 무너져. 이 안에 있는 영상, 이미 업로드 예약 걸어놨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이 자동으로 공개돼. 순간 인규의 표정이 바뀌었다. 거짓말. 확인해 볼래? 넌 모든 걸 가졌지만 난 잃을 게 없어. 이 영상 하나로 너희 집안은 끝장이야. 정적이 흘렀다. 인규는 주먹을 꽉 쥐고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정우 데려가. 깨끗하게 치료해. 흔적 남기지 마. 정우는 두 남자에게 들려나갔고 그와 동시에 인규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USB는 가져가. 대신 약속 지켜. 그 영상 세상에 안 올리는 걸로. 세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지금 정우까지 이용하려 했지. 내가 너희한테 왜 약속을 지켜야 해? 그녀는 USB를 돌연 땅에 내던졌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지금 이 순간 예약된 영상이 풀려. 인규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에선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세진의 음성이 내레이션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1995년 한 중소기업의 화재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유산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진실은 해방되었고 세진의 복수는 시작이 아닌 완성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폭발했다. 유산그룹, 과거 산업사고 조작 및 회계 비리, 정황 윤세진,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 고발 진실의 밤 30년 전 기업 비극의 진실 폭로. 주요 포털의 헤드라인은 모두 세진의 얼굴과 이름으로 도배됐다. VHS에서 추출된 박도연의 발언, 회의 녹음 파일, 비자금 조성 증거까지. 그녀가 3년 넘게 모아온 자료들은 단숨에 언론사들의 메인 보도로 이어졌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유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청문회 소집 요구도 들끓었다. 한편 유산그룹 본사 고층 회의실. 박도연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윤세진 그 계집이 감히 우리 가문에 칼을 들이대? 그는 곁에 앉은 인규를 노려봤다.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인규는 당황하지 않았다. 회장님, 정우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영상이 그 아이 입에서 흘러나오면 우리 쪽도 감당 못합니다. 정우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야.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믿는 게. 인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병실. 정우는 오른쪽 눈 언저리에 멍이 든 채 누워 있었다. 그리고 침대 곁에는 세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없이 물수건을 건넸고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진실의 밤이었구나.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복수였어. 하지만 어느 순간 진실을 외면하는 이 집안이 더 무서워졌어.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넌 날 구했어. 그게 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세진은 또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 이제 시작이야. 박도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첨부된 파일 하나. 거기엔 세진의 과거, 그녀가 감추려 했던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었다. 박도연 회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의 밤 폭로 이후 언론 앞에 선 그는 전면 부인을 선언했다. 윤세진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을 속이고 침투한 외부 세력일 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윤세진 과거 이중생활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정황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녀가 고발자이자 동시에 위법 행위자로 프레이밍되는 순간이었다. 세진은 분노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충격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받은 익명의 파일. 그 안엔 7년 전 그녀가 한 청년에게 건넨 돈봉투 사진이 있었다. 실종된 아버지 사건의 증언을 대가로. 검찰 기록에도 없는 정보. 그 청년은 얼마 뒤 자살했고 세진은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왔다. 그 진실마저 이제 박도연의 손에 들려 있었다. 세진은 모든 걸 잃을 위기였다. 그러나 뜻밖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우가 그녀를 지켜 세웠다. 우리 가족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그간 자신이 알게 된 집안의 비리 구조를 고백했다. 유산전자 내부 회의록, 인규가 지시한 분식회계, 내역, 그리고 박도연 회장의 육성 파일까지 정우는 스스로를 무너뜨림으로써 진실의 무게를 증명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앞. 박도연 회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언론은 윤세진과 박정우, 진실 앞에 선 두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두 사람을 조명했다. 몇 달 후. 진실의 밤은 이제 개인 유튜브가 아닌 공익탐사 저널리즘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다. 세진은 더는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본명으로 고발 영상을 제작했고 그 영상은 청소년부터 정치인까지 각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우는 유산그룹과 완전히 결별한 뒤 의료 NGO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한적한 도서관 옥상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세진은 그에게 물었다. 이제야 좀 숨쉬는 느낌이야. 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랑 있으면.
지금이 진짜 내 인생 같아.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이중 생활은 끝났고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